네덜란드 조직 심리학자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의 생성 배경은 무엇일까요? 6가지 문화 차원 중 권력거리와 개인주의 차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개념을 이해하고 지수에 따라 사회가 보이는 특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권력거리 지수와 개인주의 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거리, 개인주의라는 용어는 그리 낯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얼른 출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수업에서는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권력거리와 개인주의 문화 차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차원 이론에는 6가지의 문화 차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4가지는 IBM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 4가지는 권력거리, 파워 디스턴스,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인디비주얼리즘 대 컬렉티비즘, 그리고 남성성 대 여성성, 메스쿨리니티 대 페미니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확실성 회피, uncertainty avoidance였습니다. 여기에 80년대와 90년대 추가된 차원이 장기지향 대 단기지향 차원과 자적 대 절제 차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먼저 권력거리와 개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거리입니다. 아마 파워 디스턴스, 권력거리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은 자주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홉스테드는 권력거리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특히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 불평등, 즉 권력의 불공정한 분배를 얼마나 수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이죠. 권력거리라는 것은 인간이 모여서 살고 생활하는 집단과 사회에서는 항상 존재를 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사람과 사이에는 위계나 권력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력이 불공평하게, 불평등하게 분배된 상황에 대해서 사회에 따라서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력거리라는 용어는 홉스테드 이전에 네덜란드의 실험 사회 심리학자 뮬데르가 처음 사용한 개념입니다. 뮬데르에 따르면 부하 직원이 상사로부터 느끼는 감정적인 거리를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권력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의 가치 체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권력의 분포 양상은 대개 힘이 있는 자들, 즉 추종자가 아닌 지도자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권위는 복종이 따라주어야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홉스테드는 책에서 다음에 역사적인 일화를 통해서 권력거리의 차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는 일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역사에서 마지막 혁명이기도 한 평화혁명을 통해 스웨덴의 귀족들은 1809년 그들이 무능하다고 보아온 국왕 구스타프 4세를 추방하고 놀랍게도 그들의 적인 나폴레옹 휘하에서 복무했던 프랑스의 장 바프티스트 베르나토 장군을 스웨덴의 왕으로 영입을 하였습니다. 베르나도트는 이렇게 해서 국왕 찰스 14세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스웨덴의 왕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 국왕으로 취임할 때 베르나도트는
스웨덴 국회 앞에서 스웨덴 말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가 스웨덴 말을 잘 못하자 청중들은, 스웨덴 시민들은 크게 웃으며 떠들어댔습니다. 스웨덴 국왕이 된 이 프랑스인 국왕은 너무나 혼쭐이 나서 그 뒤로 다시는 스웨덴어를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 일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베르나도트는 문화 충격의 희생자였다라고 홉세드는 설명합니다. 그가 프랑스에서 성장하는 동안, 그리고 군복무 중 상사의 실수에 대해서 부하가 웃는 경우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평등주의적인 사고방식과 헌법상의 부하의 권리에 적응해 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실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빼고는 잘 학습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는 1844년까지 아주 존경받는 입헌 군주로서 스웨덴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홉세드는 이 일화 속에서 베르나도트가 스웨덴 국민 앞에서 느껴야 했던 당혹스러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도트의 문제는 그에게 리더십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 베르나도트는 프랑스인이었으나 그가 다스려야 할 백성은 스웨덴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스웨덴 국민들은 프랑스인들의 존대 개념과는 다른 개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 일화 속에서 홉세드가 권력거리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홉스테드의 권력거리 개념에 입각해보면 스웨덴과 프랑스의 권력거리의 차이로 인해서 베르나도트는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나라별 권력거리 지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제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유럽의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PDI, Power Distance Index, 권력거리 지수의 결과물을 도표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한국의 권력거리 지수는 60으로 중간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결과물은 1960년대 후반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한국지사, IBM 한국지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조금은 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43개국 해외 지사의 원 데이터는 여전히 그들을 대표하는 데이터로 문화 차원 이론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PDI 지수를 결과를 가지고 유럽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PDI 지수가 유럽 서부, 중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보다는 PDI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보다 권력거리 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유럽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일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러시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어떤 나라들입니까? 네, 동유럽의 국가들입니다. 과거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존재했던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 우리보다 권력거리 차원 지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홉스테드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국가별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I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는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과테말라, 파나마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60 정도의 수치로 중간 정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홉세드는 권력거리가 큰 사회와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 간의 핵심적인 차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범주를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홉스테드가
규범과 가족, 학교, 보건관리 시스템에서 권력거리가 큰 사회와 작은 사회에서 어떤 양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에서는, 즉 비교적 평등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사회에서는 인간 상호 간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거리가 큰 사회일수록 인간 상호 간의 불평등은 당연하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 보면 작은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관계는 배려 속에서 이루어지고 강자와 약자는 서로 의존을 하는 관계이고 강자인 사람들과 상호 의존은 정서적으로 편함을 느껴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권력거리가 큰 사회일수록 지위는 제약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고 약자는 강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약자는 정서적으로 의존과 반의존으로 양극화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도 권력거리가 큰 사회와 작은 사회는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에서는 부모는 자식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는 부모는 자식에게 복종을 가르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나이 든 사람, 어른에 대한 존경을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일수록 자식은 부모를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죠. 학교에서의 일상을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에서의 학교의 학생은 교사를 동등한 존재로 대합니다. 이에 반해서 권력거리가 큰 사회는 학생은 교실 밖에서도 교사에게 존경심을 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홉세드의 이러한 정리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양극화해서 극단적으로 일반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거리라는 이 단순한 개념을 통해서 각 사회 구성원들이 권력이라는 요소에 어떻게 대처하고 접근하고 그로 인해서 각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범주 속에서 생활의 형태나 양상이 달라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거리 차원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홉세드의 이론을 이렇게 수치를 넣어서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파워 디스턴스, 권력거리 차원을 지구상의 국가들을 조사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색깔로 표현해 보면 지도는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색깔이 진할수록 권력거리 지수가 높은 사회, 즉 불평등 지수가 높은 사회라는 것이죠.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계가 좀 더 수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색깔이 옅으면 옅을수록 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은 이렇듯 다양한 국가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문화 차원이라는 범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계량화해서 수치화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장점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개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세드는 개인주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간의 구속력이 느슨한 사회적인 특징을 일컫는 말이다. 한 사회, 한 집단 안에서 구성원 사이에 상호 의존적이나 아니면 결속력이 느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본인과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족을 돌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홉세드는 인디비주얼리즘에 대척하는 개념을 집단주의라고 언급합니다. 콜렉티비즘이죠. 콜렉티비즘, 즉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높은 국가나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태어날 때부터 강력하고 단결된 내 집단에 통합되어 있어서 내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의 경향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에 대한 대가로 그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와 챙김을 받는 사회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서구화되고 개인주의화된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주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홉세트의 문화 차원 중에 개인주의 차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단과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구속력이 느슨한 사회적인 특징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홉세드는 자신의 책에서 사우디와 스웨덴 사이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일어난 다음 일화를 통해서 개인주의 차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규모의 한 스웨덴 첨단 기술 회사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스웨덴 사업가가 접촉을 해왔습니다. 이 스웨덴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 엔지니어 중 한 사람을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로 보냈는데 그의 이름이 요한슨이라고 하겠습니다. 리야드에서 요한슨은 작은 사우디 공업회사에 소개되었는데 이 회사는 영국 대학 학위를 가진 30대 중반의 두 형제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슨의 임무는 사우디 정부의 개발 계획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간에 걸쳐서 6차례 방문한 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슨이 사우디 형제들과 만날 때마다 이전에 접촉을 가진 그 스웨덴 사업가가 끼어 있었습니다. 요한슨과 그의 상사들에게는 이 점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가가 그들의 경쟁사와도 접촉을 하고 있지 않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우디 형제들은 이 중개인을 통해서 일을 하길 원했습니다. 상담은 사업과는 거의 관계없는 이 두 형제들이 모두 좋아하는 셰익스피어 문학과 같은 주제로 흐르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요한슨의 상사들이 이런 비싼 출장에 계속 돈을 댈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망설이기 시작했을 때 요한슨의 긴급 출장을 요청하는 텔렉스가 리야드로부터 날아왔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사우디 형제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중개인 사업가의 참석이 필요 없어졌고 요한슨은 처음으로 사우디 형제들이 웃고 농담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측의 엄청난 주문을 얻어낸 공로로 요한슨은 다른 부서의 경영직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사우디 비즈니스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 국제 경험이 풍부한 다른 엔지니어가 임명이 되었는데 요한슨은 이 사람을 사우디 형제들에게 직접 소개해 주었습니다. 몇 주 후에 리야드로부터 텔렉스가 왔습니다. 사우디에서 배달 조건의 세부사항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협박 내용이었습니다. 요한슨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리야드에 도착해서 보니 그 갈등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형제들은 요한슨이 그 회사의 대표로 와야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구조를 약간 변경시켜 비록 요한슨의 원직책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지만 사우디 비즈니스를 취급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홉스테드가 직접 들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일화에 대해 스웨덴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인은 사업상 인간관계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인들에게 사업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인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인들에게 사업은 자기가 잘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는 차이인 것이죠. 즉,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우디아라비아인들에게 비즈니스는 인그룹, 즉 관계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들과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대방을 잘 모를 때 양쪽 모두를 알고 있고 양쪽의 신임을 받고 있는 중재자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유효한 것이죠. 이 문화 차원에는 결국 인간 사회의 기본 문제가 숨어 있는데 개인의 역할과 집단의 역할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홉스테드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디비주얼리즘 지수, 즉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높은 국가들은 미국, 호주, 영국 등 영어권 국가들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인디비주얼리즘 지수가 낮은 국가들에는 페루, 한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과 같은 남미 국가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표의 결과물을 가지고 보면 한국의 IDV 지수는 20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은 가장 개인주의 지수가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럽 국가들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IDV 지수가 상당히 높지만 비교적 우리와 유사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낮은 국가들이 보입니다. 불가리아, 그리스, 그리고 포르투갈,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죠. 지리적으로 보면 남부 유럽과 동유럽 쪽의 국가들이 서부나 북유럽 쪽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각 사회별, 지역별, 권역별 성향들이 이러한 범주, 문화 차원을 통해서 비교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앞서 다루었던 PDI 지수, 즉 파워 디스턴스 인덱스와 인디비주얼리즘, 즉 개인주의 지수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이 두 가지 차원을 분포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이 형성이 되고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의 상호 의존도와 조밀도가 높은 경우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IDB 지수, 즉 개인주의 지수는 낮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구성원들 사이에 모임이나 접촉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잦아진 모임과 관계 속에서 서열이 훨씬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권력거리 지수가 높을수록 IDB 지수는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단주의 사회와 개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차이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홉세드는 일반 규범과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이 양극단의 사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확대 가족 또는 내 집단 속에 태어나서 충성심을 바치는 대가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린이는 우리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치 기준은 내 집단이냐 외 집단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언제나
화합이 유지되어야 하며 대립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는 경향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집단주의 사회의 의사소통의 특징은 고맥락적인 성향이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사회의 특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과 직계 가족만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성장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나라는 의미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것, 즉 보편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기르게 된다.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정직하다라고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고맥락적인 성향이 강했던 집단주의 사회와는 달리 개인주의 사회일수록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저맥락적인, 즉 명시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는 저맥락적인 의사소통이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IDB 지수,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성향 차원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앞서 PDI 지수처럼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IDB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국가들은 주로 영미권과 즉 북미와 중서부 유럽, 북유럽 쪽 국가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권력거리와 개인주의 지수 이 두 가지 문화 차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